모르겠지만 김은종이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에는 응용물리 특강 수업에서 이 초전도 양자 회로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양자 정보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양자 정보, 양자 컴퓨팅 쪽에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뽑는 플랫폼 중에 물론 이온트랩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더 괜찮은 플랫폼이 초전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 관련돼서 간략하게 그 개요 설명드리고 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수강 정원의 신청 관련된 것도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서 판서 위주의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서 보시다시피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여기 와보니까 여기 강의실이 괜찮네요. 뭔가 좀 판서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제가 추후에 공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옮길지 아니면 다시 저기로 갈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수업은 제가 담당 교수고요. 저기 있는 이성화 학생이 이번 학기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이고 상당히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괜찮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피스 아워의 경우는 월요일하고 수요일, 그러니까 수업이 저희가 1시 45분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거의 이어서 면담할 거 있거나 아니면 질의응답할 사항이 있다면 저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오피스가 56동 410호인데 거기서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시간을 비워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약속은 조금 잡아두고 오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 학부 수준의 선형 대수학이랑 고전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이 정도만 알면은 수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너무 쉽다거나 이런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얼마든지 어렵게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장난이고요. 상당히 굉장히 쉽게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뭔가 좀 더 깊은 이 토픽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그리고 강의 홈페이지의 경우는 여기 제가 많이 쓰는 노션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노션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걸 인트로는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이 QR코드 형태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노션에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할 텐데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ETL이 더 익숙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동시에 자료도 올리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권장하는 거는 수업 중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라는 거고요. 물론 There are no stupid questions라는 말이 미국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멍청한 게 아닌데 내가 멍청하거나라는 아닌데 그런 건 상관없이 진짜 멍청한 질문은 없으니까 항상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양자정보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원리랑 그 정보과학이 접목돼서 정보의 처리, 분석, 그리고 전송 등에 활용되는 학문이라고 소개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우리가 20세기에
굉장히 인류의 큰 변화를 가져온 학문 분야들을 꼽으라면 이 양자이론 그리고 즉 컴퓨터과학, 정보이론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생긴 굉장히 다학제적인 분야가 양자정보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고요. 당장 저희 연구실 학생들만 해도 물리과뿐만 아니라 전기과, 재료과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굉장히 여기 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 정보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먼저 계산하는 연산의 관점에서 양자 정보를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고전 정보를 활용하면서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 연산은 우리가 소위 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0과 1의 논리값을 갖는 고전 정보를 활용해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전 비트가 n개가 있다면 이러한 비트들이 나타낼 수 있는 상태는 총 2의 n승까지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각각 한 번에 한 개의 상태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 비트들을 활용한 연산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에서부터 물론 논란이 여지가 있지만 세계 최초의 컴퓨터로 알려진 ENIAC부터 해서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랩탑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모든 기기들에 적용되는 이 이진 고전 비트 기반 연산의 틀을 깨는 게 바로 양자 정보과학, 양자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양자 정보의 기본 단위는 양자 비트라고 해서 고전 비트랑은 다르게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통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양자 비트의 개수가 n개가 된다면 총 2의 n승까지의 가능한 경우의 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들을 갖고 연산을 한다면 총 2의 n승까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동시에 연산을 해주는 일종의 병렬성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과장된 말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가장 쉽게 이 양자 컴퓨터가 어떤 점에서 우월한 연산 성능을 가져올 수 있는가 볼 수 있는 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물리과에서 왔으니까 사실 양자 정보라는 컨셉은 가장 잘 알려진 게 리처드 파인만, 노벨상을 옛날 수상한 리처드 파인만 선생님이 한 말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결국에 이 과학이 발전하는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연은 결국 고전역학의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자연현상을 더 정확하게 기술하고 모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전역학의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양자 시뮬레이터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n개 큐빗으로 구성이 된 다체 양자계를 만들고 나서 얘네들을 우리가 기술을 하려면 어떤 요구사항이 있냐면 총 2의 n승계의 복소수 개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의 n승까지 경우의 수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각각에 해당하는 개수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적으로 큐빗 숫자에 대해서 증가하는 메모리 때문에 결국에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양자 컴퓨터 혹은 아주 좋은 양자 시뮬레이터를 구현을 한다면 물리학자들은 현재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난제들, 예를 들면 고온 초전도체 그리고 fractional quantum Hall effect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집물질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기존 방법의 틀을 깨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상당히 계산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게 굉장히 자연계를 고전 법칙을 이용한 컴퓨터를 사용해서 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저는 더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비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300개의 큐비트로 구성이 된 양자계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겨우 300개예요. 우리가 매일 상호작용을 하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물질들은 그래도 대략 아보가드로 수 정도의 원자수를 갖는다고 잘 알고 있죠. 근데 300개의 큐비트로 구성이 된 양자계를 완벽하게 기술을 하려면 우리가 2에 300승계의 복소수 계수가 필요할 텐데, 이게 대략 한 10에 90승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우주의 총 원자 개수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양자 정보과학 분야에서 우리가 현재 굉장히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요약을 좀 드리자면, 먼저 다양한 양자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등장을 해서 양자 정보 연구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양자 컴퓨터의 구현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양자역학을 맨 처음에 배울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시입자들이 고전적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미시입자들이 따르는 법칙들이라고 많이들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미시입자들인, 예를 들면 원자, 광자들을 활용한 플랫폼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한 양자점 혹은 그리고 뭐 초전도 큐빅 같은 이런 매크로스코픽한 양자계들도 존재를 해서 상당히 흥미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초전도 큐빅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바이어스된 오피니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전도 큐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이 큐빅들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냉동기에만 들어가면 얘들이 양자역학적으로 기술이 가능하고 그렇게 작동한다는 게 저는 아직도 가끔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견이었고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양자 컴퓨팅을 위해서 개발된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앞서 나간 플랫폼들은 있지만 사실 절대 강자는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미래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구현이 될 거냐, 사람들이 많이 질문해요. 누가 이길 거냐.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양자 하드웨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자 산업의 시대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양자 산업 형성 초창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다양한 양자 컴퓨터에 구현하고 얘네들을 또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의 거대한 자본과 인력을 바탕으로 한 리서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거든요. 물리학의 역사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서 굉장히 특이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IBM, 구글과 같은 회사들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죠. 죄송합니다. 저는 좀 AWS 쪽에 가까운 커뮤니티에서 왔는데,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스타트업 회사들이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집단적인 연구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양자 이득의 시대에 어느 정도 문턱에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비록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의 성능을 압도하는 그런 예시들을 우리가 구현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잘 알려진 게 크로스 엔트로피 벤치마크를 이용해서 초전도 큐빗이 특히 초전 큐빗계에서 퀀텀 수프레미시를 맨 처음에 달성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것을 이어서 이 중국의 USTC 그룹에서 가우시안 보존 샘플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퀀텀 어드밴티지를 달성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이런 시점에서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혹은 양자 리소스를 정말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 같다는 상황인 거죠. 상당히 재미있는 시대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는 이 양자 하드웨어의 연구들을 어느 정도 선도하고 있는 이 초전도 큐빅 플랫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초전도 양자 회로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감을 잘 잡기 힘들어요. 어떻게 얘네들이 큐빗이 되고 아니면 왜 초전도 회로를 써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회로, 초전도 전기 회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전기 회로가 양자역학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 회로로 가면 대부분의 물리과 학생들은 일반 물리에서 전기 회로가 끊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배웠던 전기 회로는 사실 간단해요. 이 인덕터, 캐파시터, 그리고 리지스터 이 세 가지 엘리멘트들의 굉장히 리니어한 엘리멘트들에 대해서 배웠고 얘네들에서 출발을 해봅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봤을 때 이 저항이라는 애는 이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닫힌 양자계가 만족해야 하는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배웠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밀토니안은 constant of motion이라고 하죠. 타임 에볼루션을 생각했을 때 해밀토니안은 당연히 해밀토니안과 커뮤니티를 하니까 이게 타임 에볼루션을 했을 때 expectation value가 바뀌지 않나요? 에너지라는 그 observable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이 0인 거는 이 양자역학적으로 작동하는 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초전도체를 활용하는 게 저항이 0이니까 이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는 이 회로를 만들기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회로 구현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의 열적 요동에 비해서 이 회로의 온도가 훨씬 더 낮은 온도에 있어야 되는 게 또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온 초전도체를 쓰면은 한 70켈빈은 당연하고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도 이 양자 컴퓨터가 작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퀀텀에 해당하는 에너지 스케일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 있어야 돼요. 이 온도 스케일은 그리고 그 TC라고 하는 그 임기온 초전도체로 트랜지션이라는 임기온도보다는 훨씬 낮은 축에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작동하는 프리퀀시에서는. 네, 그리고 이러한 컨디션들은 현대 그 실험 물리 하는 셋업에서는 상당히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돈만 있으면. 네. 그래서 이 급저온 냉동기기 중에 이 dilution refrigerator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힐륨 3랑 힐륨 4가 어떤 섞인 이 믹스처, 혼합 믹스처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간단히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얘네들이 굉장히 급저온에 있으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상분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힐륨 3는 페르미온이고 힐륨 4는 보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섞일 수가 없고 상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힐륨 3를 예를 들면 힐륨 4로 희석시키는 과정이 있으면 이게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일어날 수는 없고 주변의 열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원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리켈빈 정도 온도까지 잘 낮출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업화가 잘 된 테크놀로지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샘플을 이 정도 온도에 되는 스테이지에 놓으면 드디어 양자역학적인 법칙을 따르는 전기 회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초전도체를 활용해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만약에 전기 회로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저항이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예시에 인덕터, 캐파시터, 그리고 레지스터가 있었는데 인덕터랑 캐파시터만 있으면 결국에 만들 수 있는 회로는 일종의 LC 레조네이터밖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라서 이렇게 모든 에너지 레벨들이 등간격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이런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각각의 상태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에너지 간격이 등간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0에 있는 애를 1로 옮기고 2로 옮기고 아니면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비선형적인 소자 엘리멘트를 넣어서 non-linear한 포텐셜을 만들고, 그 경우에 0, 1 트랜지션 에너지랑 1, 2 트랜지션 에너지가 달라지는 이런 조건을 만들었을 때 어떤 밑에 있는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큐빗을 정의하기 위한 어떤 매니폴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non-linearity를 또 추가하기 아주 좋은 엘리멘트가 초전도 회로에는 존재합니다. 바로 조셉슨 정천이라는 소자인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수백 나노미터 스케일의 미터 스케일의 이런 소자예요. 네, 2차원에 놓여 있게 제작이 됐고, 이 경우에는. 네, 그래서 초전도체 사이에 이렇게 절연체가 끼어져 있는 형태를 항상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인트린식하게 저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non-linear한 포텐셜을 더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초전도 큐빗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나중에 배울 때 트랜스먼 큐빗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먼 큐빗이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는 초전도 큐빗의 종류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구현이 됐냐면 이 LC 레조네이터에서 인덕터를 그냥 조셉슨 정션으로 대체시켜줄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초전도 회로를 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쓰고 있는 소자 엘리멘트들은 진짜 L, C하고 조셉슨 정션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 갖고 장난감 갖고 놀듯이 하면서 발전해 온 게 저희 분야입니다. 네, 그 이외의 것들도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드리자면 우리 초전도 큐빗 플랫폼은 IBM, 구글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계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가장 중요한 단점들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면 2차원에서 굉장히 유연한 디자인을 갖고, 그리고 각각의 큐비트를 각각 이렇게 와이어링을 넣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물론 요즘 중성원자 플랫폼이 굉장히 브레이크스루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최근에는 그쪽도 인디비주얼 어드레싱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한 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초전도 큐빗만큼 정말로 인디펜던트한 컨트롤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만드는 이런 회로이기 때문에 기존 반도체 공정 프로세스와 어느 정도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게이트 피델리티를 짧은 시간 안에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싱글 큐빅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코헤런스 타임에 의해서 제한된 정도의 피델리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피델리티 수준에 항상 거의 도달해 있는 편이고요. 2큐빅 게이트의 경우는
조금 이슈가 있긴 하나 99.9%도 최근에 구현이 되면서 에러율을 좀 한 단계 낮추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큐빗들이 멀티레벨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에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캡처하고 파악해주는 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큐빗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정착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피델리티는 조금 제한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자정보과학 시대에서 앞으로 남은 도전 과제들이 어떤 게 있는가 소개를 드리고 저희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큐빗 숫자가 굉장히 우리가 소위 노이즈 인터미디엇 스케일 퀀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큐빗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고전적으로 모사하는 게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ntermediate scale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고전적으로 모사 불가능하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만드는 양자 개는 개가 갖고 있는 양자 정보는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decoherence라는 프로세스로 양자 정보는 손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게 노이지하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그냥은 구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양자 컴퓨터 구현 불가능한데 하고 있냐? 옛날부터 생각해온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 오류 정정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게 간단히 설명해서 뭐냐면 우리가 오류가 발생해도 예를 들면 논리 0값을 3개 큐비트의 000 상태에 인코딩을 하고 논리 1값을 111 상태로 인코딩을 하는 이런 수법을 사용을 하면 로컬 에러가 발생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비트가 뒤집히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비트들을 통해서 원래 정보, 양자 정보가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류를 정정해 액티브하게 조정해 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구현이 가능할 거다. 네, 오류율을 줄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현대의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물리계에서 존재하는 오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오류 보정에 필요한 이 허용 임계 오류 값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다 모두 중요하게 작동하는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방향은 숫자를 늘릴 뿐만 아니라 큐비트의 질도 늘려야 되는, 그리고 제어의 질도 늘려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초전도 큐빗이 특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소위 그 초전도 큐빗의 라이프타임을 연도에 대해서 플랫한 어떤 레코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무어의 법칙을 따른다고 제가 박사를 시작할 때 한 이맘때쯤에는 이제 우리가 무어의 법칙을 따르니까 계속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큐빗 라이프타임이 빠르게 올라가던 시점은 한 요 정도 때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하고 있는 게 좀 트렌드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초전도 큐빗은 한 수백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의 코헤런스 타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게 우리가 양자 오류 보정을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양자 오류 보정을 지금 구글 같은 회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계가 갖고 있는 에러율을 예를 들면 게이트당 0.1% 이렇게 잡으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한 개의 논리 큐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1000개가 넘는 물리 큐비트가 필요한, 우리가 오류 보정에서
실질적으로 논리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한 개 큐빗 만들기 위해서 1000개가 넘는 큐비트에 해당하는 자원이 소요가 된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방향도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오류 보정 연구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오류 보정 안 돼도 쓸모가 있다. 리스크 시대에도 양자 컴퓨터 사용해서 좋은 것들 많이 할 수 있다. 이러는 패밀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가장 성공적인 거는 그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복잡한 다체 물리의 효과들을 지금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스터디를 하는 그런 방향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클래시컬 퀀텀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고전 자원하고 퀀텀 자원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도 있는데, 네, 아주 간단한 것들은 수업 뒷부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재미있는 토픽이긴 하지만 우리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돌파하는 뭔가 컨셉의 변화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남은 부분에서는 수업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테고요. 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초전도 회로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기술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얘들이 물리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대충 얘가 회로 다이그램이 어떻게 생겨먹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겠구나, 이런 감을 길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그 자체보다도. 그리고 큐빗과 마이크로웨이브 영역대의 포톤하고 상호작용과 이 초전도 큐빗들이 어떻게 제어되고 측정이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게 저희 강의의 목표고요. 그리고 강의 마지막 부에는 그냥 여기 기본만 배우면 심심하니까 우리 학생들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현재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문 리뷰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배울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기초 내용부터 다를 거지만 네, 수업 내용은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업그레이드를 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 문헌 관련돼서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사실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긴 있어요. 초전도 회로 관련해서. 근데 사실 굉장히 겉핥기식이고 좀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계속 발전되고 있고 바뀌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절한 교과서를 보는 것보다는 네, 제가 직접 강의록을 준비해서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강의록을 계속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강의 자료들은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예를 들면 예일 유니버시티의 스티브 거빈이라는 교수님이 한 2015년이었나 이때 뭔가 여름학교 스타일로 강의를 할 때 쓰셨던 이런 강의록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쓰여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리뷰 논문들이 최근에는 등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이외에도 저희 분야는 아주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 양자계에 관련된 이 기술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물론 수업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깊이 다루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런 여러 가지 텍스트북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자 정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은 여기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에 쓰여진 텍스트북이라서 굉장히 좀 최근 결과를 반영을 못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양자 정보 쪽 연구를 하고 싶다면 이거는 당연히 읽어야 되는 바이블과 같은
교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존 프레스킬 렉처 노트도 있는데 이게 부분 읽을 만한 게 있어요. 정리가 솔직히 좀 잘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이번 수업을 들었는데 내 강의로 보라고 막 이래가지고 봤는데 그림이 다 빠져 있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요거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진 않을 텐데 이 마이크로웨이브 엔지니어링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잘 알려진 게 이 포잘 텍스트북이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출석은 전자출결로 할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뭐 수강 변경 기간 이때까지는 크게 제가 고려를 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전자출결 방식으로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제의 경우는 2주마다 한 번씩 한 6회 정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을 어기면 하루당 20%씩 감점을 한다. 그리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둘 다 짧게 시험 시간에 볼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마지막 기말 발표인데 2인 1조로 관련 주제를 리뷰해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5분 정도 발표하고 5분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세미나 발표하듯이 하면 될 거고요. 주제 리스트나 설명, 리스트 관련된 논문 그리고 설명 같은 것을 제가 학기 시작 전에 준비를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리스트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아직 디테일을 한 걸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교 이상 학생하고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생각엔 한 3월 중에는 준비가 돼서 우리가 기말 발표할 때 팀도 짜고 어떤 주제 할 건지 정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저희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원의 신청에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 강의실에서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까지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만약에 여기로 오게 되면은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꼭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 10명까지 신청 받을 생각이고요.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청강생의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조교가 한 명이라서 이 채점이나 이런 거 하는 로드가 있기 때문에 청강생의 경우는 실제 시험 발표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지 같은 거를 해야 되잖아요. 수업 관련된 갑자기 휴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조교 청강생 신청을 통해서 청강생으로 ETL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돌릴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계획은 그리고 지금은 이게 노션 페이지에 캡처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오버뷰를 했고 일단 기본적인 양자역학 개념들 중에 우리가 사용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열린 양자계를 기술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요. 초전도체, 초전도 큐빗 쓰니까 초전도체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 3주 정도, 3주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 회로에 대한 이론적인 기술로 넘어가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그래도 초전도 큐빗이 어떻게 구현이 되나 이런 거에 대한 맛은 볼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이제 양자 컴퓨팅과 관련을 지어서 게이트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나 그리고 게이트들을 어떻게 성능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큐빗 상태 측정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제어와 측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이외에 현재 리스크 시대의 양자 컴퓨터가 활용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발표 평가를 하고서
이번 학기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제가 이번 학기에 좀 출장 계획들이 있어가지고 한 3-4번 정도 휴강이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그 경우에는 보강 일정을 잡는 게 굉장히 페인풀할 것 같아서 일단은 녹화를 해서 강의를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학점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절대평가고요, 물론. 네, 너무 높은가요? 네, 이거는 나중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나 사전 협의 없이 이런 중요한 것들에 예를 들면 과제를 제출 안 한다던가 시험을 결석한다던가 결석은 해도 됩니다. 수업은 결석해도 됩니다. 혹은 발표를 참여 안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네, 저랑 면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QC요. Topological Quantum Computation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여기 포함도 안 했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주제는 초전도 큐빅 관련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게이트들을 구현을 하는데 생기는 에러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나 이런 좀 네,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링크가 이번 참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건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고요. 여기 가면은 이 노션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주제 목록은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추가를 할 거고, 그리고 설명도 클릭하면은 가서 어떤 것들이 기대되는가, 예를 들면 어떤 페이퍼를 보는 것들이 expect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초전도 큐빅 상태를 측정할 때 굉장히 적은 노이즈만 추가하는 증폭키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커버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좀 더 알아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이 초전도 회로 플랫폼에 어떻게 작동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네, 학생분들이 논의해서 선착순으로 정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발표할 때 다른 플랫폼에서 조금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오는 그런 거를 지금은 별로 고려는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꼭 이 주제로 해야 된다 하면은 저랑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늘 좀 첫 수업을 이렇게 길게 하면 안 좋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제가 강의실이 바뀌는지 이거는 이메일로 꼭 공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잘 확인해 보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